예비 후보자 출마 기자회견 세 번째 조전혁 후보입니다. 1960년 전남 광주 출생이지만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시고 고대 경제학 학위를 받으시고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던 홍후조 고대 교수하고 학번이 같고 박사 학위도 같이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국회의원 시절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한 1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후보시기 때문에 잠깐 조전혁 후보님이 젊어서 기고를 했던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컬럼이 화제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고문 중에 일부고 제목은 저주의 구판을 멈춰라를 기고했는데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정치 구판,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강성 노조 구판, 장소 불문하고 자리를 까는 사이비 시민단체 구판, 그리고 이념교육에 몰두하는 전교조 구판에서 선무당들이 춤추고 있다. 구판이 한 차례씩 벌어질 때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기업과 돈이 나라를 떠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선무당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갖추어 놓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 사회주의에 점령된 중등교육은 선무당 사관상도를 양산하고 있다. 열성생도들은 강성노조나 사이비 시민단체에서 내공을 쌓고 정치 엘리트 무당을 지망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애써 갖고 왔던 시장경제 시스템은 점점 황폐되어 간다. 시장 원리를 모르는 선무당들이 민생과 평등을 내세울수록 민생의 곤란과 불평등이라는 시장의 복수가 벌어진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왜 실태를 증명된 포퓰리즘 실험, 사회주의 복습의 굿을 이제 와서 버리려 하는가? 이러한 조선일보에 기고를 해서 20년 전입니다. 기고를 하셔서 한때 상당한 그 인기 스타로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상로 대표님과 세 번째 후보, 예비 후보 조전혁 후보님하고 토론을,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 출마 기자회견을 세 번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유권자들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가 세 분의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와 진행을 맡은 카메라출동 이상로 기자입니다.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튜브 연합회에서 사전에 회원들로부터 질문을 접수받았고 사회자인 제가 회원을 대신하여 한 후보당 약 10개가량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조전혁 후보에게도 약 10개가량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본 기자회견은 유튜브 연합회 소속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끝날 때까지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전혁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부님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국회의원 생활 하실 때 뭐 언론하고 접촉할 기회가 좀 많으셨죠? 네. 네. 자,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각 후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질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까지 그저 받았어요. 확인하셨죠? 예.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는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예. 제가 하는데 사실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즉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한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뭐 미리 답을 갖다 써가지고
추구하는 이런 식은 사실 제가 별로 선호하는 게 아,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예. 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기자들하고 약속하면 기자들이 약속 잘 안 지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약속 지켜야죠. 저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겠다고 제가 질문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가능한 질문이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팍팍 찌르는 질문도 좋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중도 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 즉 통대위는 20일 내일부터 오늘이 19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요. 금, 토, 일 일요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23일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계획대로 정말 되기를 더 바라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삐걱거리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삐걱거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내일부터 금, 토, 일 일요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3일 날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겠다라는 계획을 통합대책위원회 즉 통대위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통대위 단일화에 끝까지 참여하실 것인가? 자, 계속 질문 드릴게요. 통대위 단일 후보 선출 결과에 무조건 선포할 것인가? 통대위 단일화 방식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이 통대위의 후보 단일화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적극 참여하고 협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는 통대위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불만이라고 해가지고 통대위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의견을 갖다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후보한테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갖다 한번 해보시기를 갖다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시청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두 후보 모두 앞에 두 후보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근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약속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시피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저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제가 어떤 경우는 약속이 제 방어가 되자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자, 불구하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 통대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세 후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통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몇몇 후보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 우리 중도 보수 후보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도에 사실 그렇게 포함돼서는 안 될 사람을 포함시켜가지고요. 처음에 이 단일화 동력이 굉장히 훼손됐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달 후보 같은 사람을 사실은 그분은 우리 중도보수로 포함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지난 이 김대중 정권 때 네. 청와대 교육 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희연 교육감 1기 처음에 출마를 할 때 조희연 교육감과 조영달 씨 두 사람이 저쪽 좌파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 대상이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 네네. 네. 그래서 거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원탁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조영달은 빠지고 조혜연이 출마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조혜연이 빠진 겁니다. 조영달이 빠진 겁니다. 네. 근데 난 도대체 우리 보수 소사이티하고 보수 언론들은 뭐 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네가 지난 여름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없다. 네. 알고 싶지도 않다. 네가 보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 보수라고 우리가 쳐주마. 네. 우리 서클로 들어와가지고 너 단일화 하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 5명 보수 후보로 들어오면서 네. 초기 몇 개월을 갖다가 이제 박선영 후보하고 조영달 후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싸우느라고 정말 우리 진들이 다 빠졌어요. 네.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보면은 끝까지 여기 이제 단일화에 참여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수 단일화 실패했다는 실패 프레임을 갖다 계속 지고 갈 것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전체 토론했다 거치고 나서 저는 우리 우파소 사회에서 하나 컨센서스를 갖다 가져야 되는 게, 자, 좌파 아니면 전부 중도 우파로 분류하는 것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은 빼고 보수 우파는 보수 우파대로, 난 지금이라고 부르기 싫은데요. 좌파는 좌파대로 따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수 언론부터 나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종교적으로 싸우신 것을 알고 있고요. 네. 좌파 교육 10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좌파 교육 10년 무엇이 문제일까? 좌파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정책이 혁신학교 정책입니다. 혁신학교. 네. 그런데 그 혁신학교가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했느냐?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지금은 혁신학교 지정한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저 혁신학교는 아이들 공부 안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아이들 공부 안 하는 학교, 쓸데없는 일 많이 하는 학교, 이걸로 이제 학부모들 인상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혁신학교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그 앞에다 건조화를 쫙 갖다 붙입니다. 예, 그거 보시는 분들 많죠? 예. 건조화원이 뭐 200개, 300개가 쫙 학부모들 이제 가서 붙이면서 반대를 하는 교육 사망 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접파들의 대표적인 정책인 혁신학교 정책은 그것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 참혹한 실패의 결과는 학력저하였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믿으시십니까? 서울 시민들은 아마 이야기를 하면은 못 믿으실 거예요. 우리 서울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서울의 학생이? 예. 서울의 학생이 전국에서? 최상위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의 학생들의 이 학력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실 겁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이 서울 교육이 엉망이 됐다. 학력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감 되고 나서 지 마음대로 이 교재를 갖다 만듭니다. 교육청 인정 교재라고 해가지고 그 도서를 갖다 만드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노동인권 교육 교재, 민주시민 교육 교재, 그리고 환경교육 교재,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교과서 말고? 네. 교육청 인정 교재입니다. 네. 네. 서울시 교육청도 있고, 경기도 교육청도 있고, 이 광주 교육청도 있고, 이런 교과서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보면은 하나같이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는 뭐 저기 탈원전을 갖다 옹호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든지 그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적 그 사회 간 운동권적 역사관을 갖다가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런 그 내용을 갖다 한다든지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은 시장경제를 갖다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갖다 오해시키고 그리고 뭐 폭력적인 노동운동을 갖다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그 표현까지 있는 그런 그 교재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교육이랍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나친 정치 이념 교육들이 그런 교재들을 통해가지고 행해져 왔다. 아마 학부모들이 그 내용들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그 놀라 자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이 합의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무슨 뭐 저기 그 이 동성애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거의 그 굉장히 그 편향적인 그 이 뭐랄까요 젠더주의라든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죠. 정치적 올바름주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여가 되지 않고 우리 학교가 더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안으로 넘어오는 그 이 교육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들만 저는 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합의된 내용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말입니다.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이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언제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성 결혼이 정상적이라고 언제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들은 과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 마음대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사 집단이. 또 합의뿐만 아니라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만이 학교 담장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슨 그 탈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감은 이런 합의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단이 있어요? 예? 수단이 교육감은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할 수 있다. 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그 이 교육하고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 학교 정보를 다 공개하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생산까지 해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공개하겠다. 네, 그러면은 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학부모와 그리고 시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런 그 정치 이념 편향적 교육이 우리 아이들 갖다가 이 정신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 좌파 교육감들이 이제 저기 그 장악한 좌파 교육의 폐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제 좌파 교육의 학생 인권을 이제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은 학생 인권 조례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좌파들이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미국에는 SRR이라는 게 있습니다. SRR. 이게 영어로는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학생 권리 의무 조례입니다. 예.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지만은 미국에는 SRR 학생 권리 라이트에 리스폰시빌리티라는 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도입할 때 이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도입했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뉴욕주 교육부에 뉴욕시에
SRR을 전범으로 삼아서 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 권리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의무들은 전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조된 게 아니고 아예 기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런데 뉴욕주의 SRR을 갖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권리에 관해서는 학생들도 미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에 준하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아하. 네. 그 권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는 굉장히 자세하고 엄격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집회 시의 권리가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 집회 시위를 하면서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하면서 학생들이 복장도 학생으로서 적합한 복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등등등등 쭉 있다가 또 집회 시위를 할 때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유인물은 반드시 교장 선생님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된다. 라는 표현이 조항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장 선생님의 사전 허가를 득해라 그러면은 아마 이럴 겁니다. 좌파들은 지금 검열하냐? 사상의 자유를 갖다 침해하냐? 이렇게 딴지를 갖다가 그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미국의 SRR이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권리는 가만 놔둬도 다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안 가르쳐도 제 권리는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 통해가지고 규칙을 갖다 지키고 규칙을 갖다 어기면은 벌을 갖다 받기도 하고 하면서 지 몸에 체화되어야지 소위 자유민주 사회의 공화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갖다 따르고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갖다 따르는 그런 정체성을 갖다 가진 인간으로 공교육이 만드는 게 목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훨씬 더 SRR이 훨씬 더 교육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서울시 의회와 상의하고 서울의 학부모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이냐.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에서 아마 폐기를 할 것 같습니다. 폐기한 대신했습니다. 네? 대신했습니다. 아니 아직 상임위를 더 열어야 됩니다. 그거 폐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조혜연 교육감이 법원에다가 그 가처분 소송을 갖다 내가지고 가처분 소송 결과가 사흘 전인가 각하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제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서울의 학생 권리 의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자유민주 사회의 공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돕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이 질문은 본인이 교육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준욱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달라집니까? 교육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어 확 바뀌는 것도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저는 콘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이 많은 국민들, 시민들의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콘센서스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체인지 교육입니다.
저는 서울의 교육을 체인지 교육으로 체인지 하겠다는 말씀하다. 새 인지교육. 네, 체인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교육 그러면은 지덕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덕체. 예, 지덕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식 그리고 인성을 가르치는 덕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갖다 이야기하는 체, 이 순서가 아니고 저는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튼튼한 정신과 몸, 체력, 체, 그리고 그 위에 정말 따뜻한 인성이 쌓아지고 그 위에 지식이 쌓이는 게 바람직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 그 우선순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컨센서스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육의 이 주안점도 그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서울 시민들 빠른 시간 안에 컨센서스 동의를 얻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와 컨센서스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 제 철학은 그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학교에서 그 실력이라고 하죠. 학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긴 한데,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학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할 때 그 서울시가 가장 학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학력 얘기를 하면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서열화하자는 거냐? 네. 또 학업 부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들이 이제 부담이 따른다. 말씀 좀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업 부담 관련해가지고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부가 좋아서 하게 해야죠.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면 그게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게 그 고통이다 이렇게 만드는 교육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가 재미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마치 농부들이 씨를 갖다 뿌리고 열심히 일어났다 하면 이게 좋은 수확이 나오듯이 이 실력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실력이 올라가구나 하는 것 같다 확인하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실력을 갖다 확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 교육감들은 시험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교육감이 있는 이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시험을 하다 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실력 측정이 안 되니까 돈 주고 학원 가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갖다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저기 학부모 계십니까? 아니면은 손주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나요?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시험 안 치고 학원에 가가지고 돈 주고 레벨 테스트 받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학교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돈 없는 학부모는 어떡합니까? 지 자식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측정을 갖다 해야지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해야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세스가 평가 안 하고 측정 안 하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좌파들이 정말 위선적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면은 이게 입만 열면은 이게 가난한 집 아이들 갖다 위에서 정책을 갖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계층을 갖다 우리가 이 보동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 계층들이 더 잘 사는 사회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전반대다. 돈 있는 아이들은 학원 가서 얼마든지 돈 쓰면서 레벨 테스트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는데 4개월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공교육이 엉망이 되니까 실력은 더 떨어지고요. 소위 말하는 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일단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하나 더 어이없는 일들을 보면은 온갖 교육하고 관련돼가지고 이 꼼수는 좌파들이 더 많이 씁니다. 예? 한번 보세요. 조현희 같은 경우가 여기
점잖으니까 조현 씨 같은 경우가 자사고 턱 먹고 뭐 다 폐지했다고 그래놓고 지 자식들은 다 거기 보냈어요. 예. 조국이는 한술 더 나가 조국 씨라고 그랬습니다. 조국 그 의원님은 참 토너라 그러는데요. 예. 아니 뭐 이게 표창장이나 뭐 이런 거 다 위조까지 해가지고 애들 대학 진학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선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발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자, 공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교육이라 하는 공교육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요. 공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교육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모두가 다 공교육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할 때 공교육이라고 하죠. 예. 학교 교육을 할 때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육도 굉장히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다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지고 교육을 다 하고요. 사립학교는 더더욱 설립 이념에 따른 커리큘럼도 다 다르고 교육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안점도 다 다릅니다. 제가 한 번은 샌디아고 근처 어디 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가 굉장히 독특한 학교였습니다. 미국 그 해병대 대령 출신이 학교 갔다 이제 교장을 갖다 맡고 그분이 설립하는 학교인데요. 완전 애들 갖다 잡는 학교예요. 애들 전부 그럴 때문에요. 뭐 직각보행 다 합니다. 그러고 자기보다 이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보면은 저 멀리서도 그냥 경례를 다 하고 물어보면은 꼭 끝에 sir를 갖다 붙입니다. Yes sir, thank you sir, go this way sir. 거기 뭐 애들 뭐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학교예요. 네? 사관학교 같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라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야, 난 그 학교에 개를 갖다 키우는데 마약 탐지견을 갖다 키워요. 마약 탐지견을? 네. 애들이 담배 피는 거, 마약 하는 거, 개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그거 찾아내요. 풀어내고 학생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여러분들 학교마다 왜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예. 급훈이라고. 학급에 또 급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교 교실마다 들어가면 교훈이 있는데 교훈은 그냥 걸려있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교훈에 따른 무슨 이 수업을 다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종교교육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교육을 갖다 공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예. 전체주의 교육을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라 그러더라. 전체주의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이라고 말한다. 예. 그걸 빨리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는 공립학교도 있지만 사립학교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또는 대책, 또 학교 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요즘은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사실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는 헌법적인 기준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교육하고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을 갖다 받지 못하면은 생존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는 저는 우리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저는 정의를 갖다 합니다. 생존권적 기본권. 네.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박탈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방금 이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안학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유치원생부터 고3까지 학생들은 정부 예산으로 머릿수로 나눠보면 1인당 1,300약 5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1,350만 원 50만 원이 예산이 됩니다. 투입된다. 예. 전체 교육 예산을 학생들 머릿수로 나누면 네. 1,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한 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헌법적 기본권을 갖다 가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의 전액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접 경비나 이런 걸 빼고 직접 교육 경비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이들한테 이 교육 바우처로 지급을 갖다 해서 대안학교가 됐든 아니면 학원비가 됐든 책을 갖다 사보는 게 됐든 그런 쪽에 그 교육을 갖다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쓰인다고 판단되는 그 이 비용 항목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급을 갖다 해야 된다. 그게 형평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사립학교가 오늘날 이게 공립학교 전혀 이 차별화되지 않은 그 준공립학교 아니 뭐 공립이나 사립이나 별 차이 없죠, 그죠? 예,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은 전액 그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운영도? 지금 방금도 지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재정결함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원 또는 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전공한 사람입니까? 경제학 교수 출신입니다. 지원이나 보조금은 안 줘도 되는 것을 혜택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평준화가 되면서 사립학교가 가진 세 가지 자유를 갖다 뺏겼습니다. 하나가 커리큘럼, 그러니까 학교가 그 이 교과 과정을 갖다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선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을 갖다 책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립이라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가지는 사립학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립학교한테 이 자유를 갖다 뺏은 겁니다. 그 대신에 등록금을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사립학교에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국가가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팔다리 손발을 갖다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자, 손발 갖다 묶은 대신에 내 돈 줄게 하는 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지원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배상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사립학교들조차도 이걸 수십 년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걸 보조금 받는 것처럼 또는 지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예들이 마침 올해 노예 기간을 갖다 하면은 이게 노예가 당연한 줄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립교육이 죽었고 그 바람에 대한민국의 교육의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도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립학교의 다양성을 빨리 되찾아주고 사립학교의 자유도 찾아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면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지식 교육보다는 다른 교육들한테 더 강조를 한답니다. 좀 특히 뭐 저기 아이들 이 감성, 예술 뭐 이런 쪽한테 더 많이 네. 사실 강조가 됐고요. 어떤 부분들은 또 뭐 인성 교육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부모들은 뭐 이게 아이들 체력을 갖다 좀 관심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아이들 갖다 초 엘리트로 또 키워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수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양한 학교 과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갖다 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사립학교를 갖다 활성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저기 이성로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대안학교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전국 규제를 갖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대안학교들이 지금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대안학교가 그걸 갖다 맞춰가야 되냐 이겁니다. 왜 사립학교를 놔두고 대안학교 같은 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제도권 밖에서 왜 해야 되느냐? 제도권 안에서 하게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제 답답함이고요.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립학교가 최대한 이 사립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나서서 도울 계획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뭐 학교 폭력에 관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또 디지털 뭐 노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뭐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는 게 많죠.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뭐 이 학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우선순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덕체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저기 체인지로 가야 된다. 우리 애들이 정말 이게 질풍노도의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뭐 저기 체력적으로 막 혈기완성한데 그런 아이들 뭐 열심히 운동을 다 하고 땀 빼고 그러고 이제 이게 체육이라는 게 하나 좋은 게 체육은 항상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룰을 갖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룰 지키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체육교육, 아이들에 대한 체육교육, 네. 이거 다시 살리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체육을 이렇게 해요. 일주일에 뭐 2시간 이렇게 하면은 쉬는 시간 10분 빼고 나서 50분 안에 옷 갈아입고 언제 체육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를 갖다 빼가지고 오전 전체를 갖다 빼든지 오후 전체를 갖다 빼든지 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체육 시간에는 정말 신나게 그래도 뭐 축구 한 게임 정도는 뛴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실질적으로 체육 활동을 갖다가 장려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방과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콕 틀어박혀가지고 말입니다. 예, 모바일 게임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과 후 수업도 체육 활동, 예능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심신을 갖다 단련시키게 하면은 학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네. AI 심리 치료나 AI 심리 평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쉽게 아이들 심리 상태를 갖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 이 교육 도구를 갖다 통해 가지고 아이들 심리 치료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디지털 성착취 이런 것들을 어린학생 직접 제작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결국은 뭐지 윤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죠. 그러나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호기심을 푸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해서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갖다 구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나 사실은 가정교육에서 해서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교육만으로 모든 것을 다 저는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정교육도 학교와 함께 발맞춰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학부모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모두에 아까 잠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의자 유치 프로그램을 갖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학생들 보면은 요즘 뭐 저기 그 편모설화나 뭐 편부설화 그 이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저기 그 부모가 다 있지만 또 아버지하고 또 대면대면하거나 엄마하고 대면대면하거나 뭐 이런 저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정말 살면서 이 학교 학창 시절 동안 여행 한 번 못 해본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부모와 아이들이 친해지는 그런 프로그램, 그게 이제 이 교육적 콘텐츠를 갖다 섞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아버지랑 같이 뭐 1박 2일 캠핑을 한다든지, 아버지가 라면도 끓여주고 뭐 삼겹살도 좀 구워주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갖다 파악하고 같이 친해지고 이야기 묶어도 두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저기 기획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그 교육비 관련 문제입니다. 네. 애 교육비 때문에 부담돼서 애를 못 낳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는 좀 학원이 많은데 밤늦게까지 학원을 돌아다녀요. 그 공짜는 아니잖아요. 네. 그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결국은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학원을 가는 거고,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교육 문제를 갖다 가지고 이게 경제학적 관점을 이야기하면 교육학 했던 사람들이 되게 저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판단을 합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 시장의 정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학원 교육은 교육 시장의 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시장은 왜 만들어지고 왜 발달하느냐 하면요, 정규 시장이 기능을 갖다 하지 못할수록 암 시장이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의 정규 시장은 뭡니까? 배급하는 배급 시장입니다. 그런데 배급 시장은 제대로 자원배분 기능을 갖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라는 암 시장이 발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사회의 법칙이고 역사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규 교육 시장인 학교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 시장인 사교육이 이제 발달이라기보다는 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암 시장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자는 누군가 하면은 돈 있는 자, 백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암시장에서는 항상 승리자가 됩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가난한 아이들은 이 암시장에서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암시장 왜 생겼다고 그랬죠? 정규시장이 안 되니까 생긴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타겟팅을 학교 교육 이거 잡는데 쓰는 게 아니고요, 암시장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장마당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예? 암시장 잡겠다고 나서는 정부는 그거는 정말 미친 정부입니다.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규시장인 학교시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질을 갖다 높이면은 암시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책적으로 보면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걸 갖다 인정을 갖다 하고 정책을 갖다 해야지 무조건 그걸 갖다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정책은 전 다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 학교를 경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시켜야 한다. 네. 지금까지는 경쟁의 양상이 뭐였는가 하면 학부모하고 학생만 경쟁시켰어요. 학교들은 경쟁 안 했습니다. 학교를 경쟁시키면은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역사의 법칙입니다. 경쟁력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경쟁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학생들끼리 피 터지게 경쟁하는 거, 학부모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입니다. 누가 경쟁해야 되느냐? 학교가 경쟁하고 교사들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종반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18조가 남아도는 초중급 교부금. 최성난 대학에 이걸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야의 기사이고요. 주요 부분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육기부금을 흥청망청 쓰는 기형적 운영이 계속 되면서 교직원 출산 기원금으로 몇십에서 몇백만 원씩 주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나누어 주는 등 최근 3년 동안 44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 우리 조부께서 교육감이 되시면 교육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뭐 너무 정답이 반해가지고요. 국민 연세 뭐 아껴 써야 되는데요. 저는 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는 예산 집행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예산을 갖다 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보궐선거로 시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 예산 낭비한 걸 갖다 이제 파악을 갖다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약 10년 했나요? 10년 동안 조 단위 넘는 돈이 이상한 데로 다 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뭐 흥청망청 이제 다 갔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우선 저는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되는 순간 바로 하여튼 정말 정밀한 감사팀을 꾸려가지고요. 예산 낭비의 실태부터 조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 파악도 먼저 하십니다. 네. 근데 실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뭐 거둥지둥하면 저는 안 되고요. 네. 이렇게 경험 없는 외과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 메스라고 그러나요? 메스 막 사용하다 하면은 그냥 피칠감만 하고 실제로 외과 수술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정밀한 회계팀, 감사팀을 통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남는다면 반납할 용의도 있으십니까? 반납할 걸 반납을 하고요. 네. 우선순위에 필요한데 좀 모자란 것도 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또 더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바꾸실 거예요. 뭐 캠프를 만드신다든가. 안 바쁩니다. 제가 저기 우리 우파 시민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크다는 즐거움이고요. 제 생각을 특히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날 것으로 보여드린 것은 저 역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봐주신. 자, 오늘 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거나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 울고 먹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녁 그러면은
항상 뭐 정교조 명단 공개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8대 국회의원 할 때 정교조 명단을 갖다 공개했습니다. 정교조 명단 공개를 할 때는 정말 이 국민들이 이 정교조에 대한 경각심을 다 아시라는 측면에서 정교조 명단을 다 공개를 했고요. 이 명단 공개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나보고 이제 물어요. 벌금 냈다고. 벌금 아닙니다. 벌금이면 제가 저가자고요. 이거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하는데 그 사람들 뭐 저기 이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6억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세비 한 푼 못 받고 그러고 이제 정교조한테 16억을 뜯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조정이 굉장히 불쌍하다. 정교조한테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싸움은 여기서 단언할 수 있지만 저는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정교조 명단 공개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제가 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2만 명의 정교조 조합원들이 정교조를 탈퇴했습니다. 정교조가 1인당 30만 원씩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1인당 30만 원씩 2만 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1년에. 10년이면 600억이고요. 15년이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줄어들었죠. 물론 내가 그 정교조 명단 공개를 다 해가지고 정교조 숫자가 그렇게 다 줄어들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16을 갖다 걔들한테 뺏기면서 걔들은 저한테 1000억 넘는 돈을 갖다가 저한테 피해를 갖다 입은 겁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2년 교육하고 세뇌 교육을 갖다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만큼 막은 겁니다. 그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저 조전혁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웃는 소리지만은 병아리 때 쫓기면은 잠딱 때도 쫓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정교조를 갖다 포함한 교육 좌파들이 그리고 교육청에 또 아래를 들고 있는 그 좌파 세력들이 저한테 대항할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싸움은 이긴 사람이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번 교육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서울교육계의 적폐, 서울교육청의 암초, 지뢰, 폭탄을 갖다 제거하는 전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 장수 바로 저 조전혁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홍우조, 안양욱, 조전혁 세 분의 예배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어린이들이 모인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 출마 기자회견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시간 반 동안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 소속 우리 회원사 유튜브 방송 대표님들, 기자님들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년 대계를 이룩하는 국가의 교육감 선출하는 선거 모두 투표하시고 오늘 세 분의 후보자들을 초빙해서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이상호 대표님한테도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